안녕하세요. 옆반 남교사 조 선생입니다. 현재 시도교육청 단위로 신규 선생님들을 발령을 낸 지역도 있고 아직 발령이 나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발령 나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자신이 발령난 학교에 대해서 홈페이지 통해서 뭐 알아보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인사를 직접 드리러 가신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발령이 나지 않은 선생님들께서는 내가 어떤 학교에 발령이 나게 될지 무척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가늠자 역할을 좀 해드리기 위해서 학교 규모에 따른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작은 학교와 큰 학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마다 다르고 학교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른 케바케라는 점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학교 규모가 크다 작다에 따라서 뭐 학교가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큰 학교만의 장단점이 있고 그다음에 작은 학교들만의 장단점이 있거든요. 선생님들께서 직접 발령이 나셔가지고 일을 하시다 보면은 각자 취향이 생겨요. 나는 좀 작은 학교가 맞다, 나는 좀 큰 학교가 맞다, 취향들이 좀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리는 내용을 토대로 참고만 하시고 그다음에 직접 학교에서 근무를 해보시면서 선생님들께서 판단을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학교 규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학교 규모를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학급수입니다. 한 학교에 18학급 이하인 학교들을 일반적으로 소규모 학교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 36학급 이상 되는 학교들을 대규모 학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도시 지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24학급에서 36학급짜리 학교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이 중규모 학교들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소규모 학교와 대규모 학교의 특징들이 고루 섞여 있다는 점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현재 55학급짜리 대형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 학교에 오기 바로 직전 학교가 12학급짜리 소규모 학교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오늘 선생님들께 제가 경험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각각의 학교들 규모에 따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5가지 기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업무, 두 번째 기준은 교사 선호도, 세 번째 기준은 교직 분위기, 네 번째 기준은 민원, 다섯 번째 기준은 학생 생활에 관련된 측면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잘 들으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릴 때 소규모 학교의 특징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대규모 학교의 특징을 두 번째 2차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하는 업무의 양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역교육청이나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단위 학교에 하달하는 업무의 양이 개수가 똑같아요. 쉽게 말해서 교직원이 1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학교에서 해야 되는 일은 뭐 예를 들어서 100개로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100개를 산술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교직원이 10명 있다면 한 사람당 10개씩의 업무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100명의 교직원이 있다고 하면 한 사람당 하나씩의 업무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일수록 개인이 하는 업무의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인즉슨 내가 야근을 해야 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거야. 그럼 내가 야근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냐? 통장에 찍히는 급여의 실수령액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좀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업무부장이 학년부장을 겸직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무부장님이 뭐 1학년 부장을 같이 하신다든지 뭐 체육부장님이 4학년 부장을 같이 하신다든지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장 업무와 비부장 업무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장교사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비부장교사가 해야 하는 업무들도 같이 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는 비부장교사가 부장교사가 해야 되는 업무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장 점수 없이 부장 업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학급수에 따라서 승진가산점을 주는 부장교사의 수가 제한이 걸리게 되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12학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부장교사가 4명입니다. 그러면 학년은 6개잖아요. 그럼 각 학년에 부장을 1명씩 배치를 한다고 했을 때 2개의 학년은 부장이 배치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2개의 학년에는 비부장 교사가 학년 부장 업무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럼 무조건 안 좋은 거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선생님들께서 다른 학교에서 적게는 2-3명, 많게는 5-6명이 해야 되는 업무를 선생님들께서 혼자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업무 처리 능력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해요. 그 업무 역량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 선생님들께서 다른 학교를 가셨을 때, 조금 더 사이즈가 큰 학교로 가셨을 때 업무를 어떤 걸 받으시더라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업무 처리 능력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업무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리고 업무 센스가 생기고 업무를 보는 눈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사 전투력이 엄청나게 상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대규모 학교는 개인이 하는 업무의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굉장히 적고 야근을 하게 될 가능성이 적어요. 해야 될 업무가 갑자기 뭐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야근을 해야 될 가능성이 적다 보니까 통장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찍히는 교사봉급 수준으로 찍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업무부장과 학년부장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36학급 이상이 되게 되면 12명의 부장을 둘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근무하는 학교도 12명의 부장이 있습니다. 학년부장님들이 각 학년마다 계시고요. 그 다음 각 학년의 업무부장님들이 한 분씩 또 계십니다. 그 말인즉슨 부장 업무와 비부장 업무의 경계가 굉장히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정확하게 부장 점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신규 발령을 이런 큰 학교로 받으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자신이 하게 되는 업무의 양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굉장히 적기 때문에 학급수가 작은 학교로 가신다든지 또는 내가 업무의 양이 좀 늘었을 때 약간은 좀 버거워하는 게 사실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약간 요거는 조금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교사 선호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업무의 양이 많기 때문에 교사 선호도가 매우 낮아요. 일단 내가 똑같은 봉급을 받는데 일 많이 하는 학교보다는 그래도 일을 좀 적게 하는 학교로 가고 싶잖아. 이건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교사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낮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다고만 한다면 이 소규모 학교로는 아무도 안 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교육청이라든지 교육지원청에서 만들어 놓은 유인책이 뭐냐면 학교에 따라서는 승진 가산점이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는 또 이동 가산점을 주는 학교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학교에서 근무를 하기만 해도 승진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이 학교에서 근무를 하기만 해도 내가 다른 지역 또는 다른 학교로 옮겼을 때 필요한 점수들을 쌓을 수 있다라는 얘기. 이에 반해서 대규모 학교는 업무의 양이 적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선호도가 일단 1차적으로 높아요. 1차적으로 높은데 학교에 따른 승진 가산점이 거의 없고요. 이동 시 필요한 이동 가산점도 거의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6학년 담임을 한다든지 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개인 표창을 받으면 이동 점수를 주거든요. 그래서 개인 표창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점수를 좀 쌓아야 해요. 표창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에 배부하는 그 표창장의 양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소규모 학교는 선생님들의 수가 적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내가 표창을 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높아져요. 승진 가산점이라든지 이동 가산점 또는 표창에 대한 기회 이런 것들을 보고 일부러 소규모 학교로 전입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차이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교직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 있는 구성원 수가 적기 때문에 학교 전체가 굉장히 가족적이에요. 그리고 모두가 힘든 걸 알아. 그래서 서로 이해해 주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학교 전체가 굉장히 친해요. 한 층에 두세 개 학년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동학년이라기보다는 학교 교직원이라는 개념이 조금 더 큽니다. 그리고 동학년 협의라는 거를 잘 안 해요. 동학년 협의가 그렇게 막 크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 때문에 동학년 협의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불필요한 회의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업 협의를 할 때 수업에 대한 아이디어라든지 또는 수업에 대한 자료가 나오는 것들이 아무래도 선생님들 수가 적으니까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는 조금 좀 불편한 점으로 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체 교직원 수가 적기 때문에 전체 교직원 회의를 했을 때 그 전체 교직원들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의사결정이 좀 빨리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대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전체의 분위기보다는 학년 중심 분위기가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아요. 학년 선생님들끼리는 굉장히 친해요. 학년 선생님들끼리는 굉장히 친한데 이 학년 선생님들께서 다른 학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으십니다. 내 학년이 제일 중요하니까. 두세 개 층에 한 학년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펼쳐져 있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 선생님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동학년 협의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학년이 한날 한시에 모여서 하는 동학년 협의를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업 협의를 할 때 선생님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수업에 대한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수업에 대한 자료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 공유라든지 아이디어 공유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도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전체적으로 교직원 회의를 했을 때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좀 길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차이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학교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큰 학교가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학생 수가 많은 만큼 학부모님들의 수가 많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생각이 다다다다 다르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민원이 발생하기가 쉬운데, 예를 들어 어떤 민원사항 하나에 대해서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한두 명의 학부모님들만 민원을 제기하는 반면에, 대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적게는 뭐 대여섯 분, 아니면 많게는 10분, 20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민원을 한꺼번에 제기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당연히 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 선생님 입장이나 학교가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학부모님들의 수가 많다 보니까 이 민원에 대한 내용이 학부모들의 집단 행동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역시 학교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선생님들도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으시고요. 그래서 민원 같은 경우는 소규모 학교보다는 대규모 학교일수록 많아진다라는 점 선생님들께서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소규모 학교는 뭐 민원이 없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민원은 당연히 있습니다. 있긴 하지만 대규모 학교에 비해서는 민원 발생률이 굉장히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학생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분위기가 굉장히 가족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학생들도 굉장히 가족적인 분위기예요. 일반적으로 한 학년에 2개, 3개, 뭐 적게는 한 학급밖에 없기 때문에 3, 4학년 정도가 되면 학생들이 서로 같은 학년에 있는 친구들을 다 알아요. 왜냐면 한 번씩 다 같은 반을 해봤어.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끼리 굉장히 친해요. 그리고 이 학년뿐만이 아니라 학교 전체적으로도 학생들이 좀 친해요. 그래서 이게 이점이 뭐냐면, 새로운 학년이 시작됐을 때 어색함이 많이 없어요. 대규모 학교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빨리 학생들이 좀 결속력을 다지고 좀 단결력을 좀 키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반 친구들과 놀려는 경향이 강하기는 해요. 그 작은 학교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대형 학교보다는 학급, 학년에 상관없이 항상 봐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에 같이 잘 놀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뭐 창의적 체험 활동 중에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현장 체험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 학교 행사, 뭐 학예회, 체육대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학년 단위로 운영이 되기보다는 여러 개 학년을 묶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얼굴을 볼 기회들이 많아요. 그 행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대형 학교 같은 경우는 뭐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학년별로 운영을 하면은 뭐 3, 4일씩 진행하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근데 소규모 학교는 하루 만에 다 끝낼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좀 강점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행사가 좀 약간 컴팩트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하다는 점이, 그게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학교에 대한 지원이 많아요.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청, 그다음에 지자체, 구청이나 시청, 군청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지역 기관들, 그리고 공공기관 또는 공사, 이런 곳에서 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외부 강연이라든지 외부 행사 등을 유치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요.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유치해 오신 이런 교육활동이라든지 행사들이 전교생한테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적은 투입으로 많은 산출을 낼 수 있는 그런 좀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대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소규모 학교에 비해서는 이제 아는 친구들보다 같은 학년 내에 모르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아요. 학기 초에 하는 친교 활동, 학급 친교 활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고 선생님들께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빠른 시간 내에 이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학급 분위기를 좀 다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을 봤을 때 다른 반 친구들과 모여서 노는 것보다는 학급 친구들과 놀려고 하는, 같이 좀 어울리려고 하는 경향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 체험 활동, 뭐 학교 행사 또는 뭐 체육대회, 학예회 뭐 이런 것들을 학교 단위로 하기보다는 학년 단위로 운영을 많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한 학년에 뭐 10반씩 있단 말이야. 10반씩 있으면은 오히려 체육대회나 이런 것도 학년 단위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뭐 학급 수가 뭐 10개가 넘어가는 학년 같은 경우에는 뭐 앞반, 뒷반을 나눠서 운영을 한다든지, 또는 홀수반, 짝수반을 따로 나눠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원화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규모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학교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좀 적어요. 학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인원 문제 또는 장소 문제가 발생을 해서 외부 행사나 외부 강의들을 유치하기가 사실상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설령 외부 강의나 외부 행사들을 유치를 했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전교 학생들에게 모든 교육적인 혜택이 돌아가기보다는 일부 학년에만 좀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아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작은 학교와 큰 학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5가지 기준을 가지고 함께 알아봐 보았습니다. 이거는 소규모 학교가 좋다, 큰 학교가 대규모 학교가 좋다, 이거를 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라는 게 아니라 소규모 학교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대규모 학교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컨텐츠를 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발령받으시는 학교 또는 선생님들이 일하시는 학교 규모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고 이 학교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런 차이점이 있구나 라는 거를 참고사항으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언급하지 않은 부분 중에서 소규모 학교나 대규모 학교에 눈에 띌 만한 특징들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 준비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꽃길만 있는 교직생활 되시기를 진심으로 옆반남교사 조선생은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선생님들께서 혹시 제가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드리면 더 좋으니까요. 저는 더 나은 교육 콘텐츠를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옆반남교사 조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